자, 3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 자, 여러분들 모두 국내 외주도 하고 막 국내 회사도 다니다가 또 이제 꿈이 더 큰 분들은 해외 회사도 다니고 해외 외주도 하고 이러고 싶으실 거예요. 뭐 해외 갔다가 막 뭐 라이어 게임즈라든가 뭐 블리자드라든가 뭐 액티비전이라든가 막 그런 것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고지까지 가고 싶은 분들이 많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외주를 받았을 때 일러스트 한 장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이었는데 저는 이 5만 원짜리 그림을 게임 이름은 판타지 마스터즈였고요. 사이즈는 예를 들어 320에 240 되게 작았죠. 320에 240 픽셀이면은 아주 작은 사이즈인데 그런 작업을 저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무조건 가격에 상관없이 최고의 작업물을 낸다는 그런 생각들이었죠. 5만원짜리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굉장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자, 요런 그림들이에요. 요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밤새 가면서 하나 그릴 때마다 이렇게 막 방패로 내리 찍는 그림들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배경까지 다 그린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미친 사람도 그리고 갑자기 드워프도 그리고 뭐 액세서리도 그리고 뭐 낙타 탄 사람도 그리고 무슨 도끼 든 사람도 그리고 뭐 협박하는 사람도 그리고 자 이런 것들을 자 요즘에 이런 거로 5만 원 주고 그려달라고 하면은 사실 잘 없죠. 잘 없어요. 요즘에 이제 외주 단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하지만 저라면 지금도 제가 커리어가 없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5만원짜리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요거를 한 달 동안 뭐 엄청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그릴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돈을 따라간다.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 실력을 쫓으면은 돈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건 돈이 너무 작아. 하고, 대충 그린다. 라고 하면, 그 후에도 계속 거기에 맞춰서 그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5만원짜리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갑자기 50만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단가 계속 올라가게 돼요. 하나하나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일러스트 가격이 뭐 가격은 다들 뭐 공개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캐릭터 스탠딩 일러스트 한 장에 4,500만원을 받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캐릭터 스탠딩 일러스트 들어온다 하면은 그래도 한 적어도 200은 받아야 돼요. 한 달 동안 작업을 하니까. 하지만 어떻게든 이걸 받아서 하나만 그려낸다면은 그게 바로 그 순간부터 커리어가 되고 그 후 작업부터는 바로 그 사람은 200 받고 300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5만 원이라도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감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떤 사람들은 작업 진행하다가 갑자기 잠수를 타거나 이런 것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게임 회사에서 어떤 분한테 발주를 줬는데 그냥 뭐 안 한다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뭐 한 달 넘게 잠수를 타거나 마감일은 30일인데 계속 늦어. 막 일주일 늦고 막 3일 늦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 그렇게 되면은 자 신용.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 맞죠? 예를 들어 아트스테이션이나 뭐 트위터 같은 거는 다 내 상품을 팔기 위한 팜플렛들이에요. 제 그림 좋죠? 사주세요. 그죠? 자, 제 그림들을 가판대 올려놓고 파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내가 소고기를 판다고 칩시다. 자, 소고기를 막 전시해놨어. 전시해놓고 이거 5만원입니다 하고 팔고 있어. 팔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이거 집으로 보내달래요. 근데 내일까지 배송되냐요? 된다. 내일까지 배송해드릴게요. 했는데 일주일 뒤에 보내. 이렇게 되면은 요 나쁜 평판이 하나 쌓여가지고 결국엔 나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회사를 근무했을 때 밖으로 이제 국내 작가들한테 발주를 많이 했어요. 발주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자꾸 이제 피드백을 안 듣는다던가 자꾸 사라진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그게 두세 번 반복이 되면은 그냥 예를 들어 커트가 되죠. 커트 잘라요. 근데 이게 그 회사로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A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B 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이 장까지 발주할 건데 이 사람 어때? 하면은 이 사람 먹튀 하는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저는 A 회사 다니는데 B 회사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을 경우에 제가 그 사람 실제로 일정을 안 지킨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일정 정말 잘 지켜 라고 할 경우에 그 B 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감은 항상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천재지명, 뭐 번개가 쳐가지고 막 컴퓨터가 막 쇼트 받아가지고 불타버렸어. 이럴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예, 프로로서, 자, 프로라면은 어떤 내가 슬픔이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게 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의 자세, 내가 프로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요 5만원짜리 내가 계속 하죠? 그러면은 5만원짜리도 마감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최고의 퀄리티를 내, 이러면은 반드시 더 높은 단가를 주는 회사에서 연락이 안 올 수가 없어요. 100% 와요. 이렇게 해서 경력이 하나하나 단계를 쌓아 올리게 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5만원 5만원으로 시작해서 5만원짜리를 150장을 그렸어요. 150장. 한 달에 4개부터 8개 정도, 이 정도 작업해 한 2년 정도 작업을 했어요. 자, 5만원짜리 150개 해봤자 근무한 거에 비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작죠. 750만원. 2년 동안 뼈 빠지게 되면 750밖에 안 돼요. 750밖에 안 되는데, 저는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만원짜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50만원 50만원짜리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런 순서대로 계속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최대로 받은 단가는 1600만원까지 받았어요. 자, 5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가는 거는 한 방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쌓아서 내 커리어를 증빙해야 되고, 그럼 회사에서 나를 볼 때도 얘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고 확실하겠구나 라는 확신이 서겠죠. 자, 소고기 얘기를 또 할게요. 자, 소고기 정육점을 하고 있어.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오래 장사를 해서 한 도축업체랑 할 건가요? 아니면 처음 보는 도축업체랑 할 건가요? 경력을 좀 많이 쌓아오고 나랑 좀 많이 증빙이 된 사람과 소고기를 사오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업체든 다 마음이 똑같고요. 그림이라고 전혀 다를 건 없어요. 자,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내가 SNS 활동을 하다가 뭐 이상한 뭐 영어로 메일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국내 정말 이제 완전 신생업체, 완전 막 스타트업 같은 데서 메일이 온다던가. 근데 내가 그때 일정이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뭐 대기업과 하고 있는데 정말 신생업체에서 연락이 와. 그렇게 되면은 그 메일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뭐든 다, 예, 친절하게 답변을 보내야 돼요. 완전 처음 보면서요, 정체도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 수 없는 곳이었으나 내가 뭔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 랄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람 일을 앞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상대가 나보다 좀 못해 보인다거나, 아니면 내가 거래하는 업체보다 좀 안 좋은 업체에서 와가지고 거들떠도 안 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야 돼요. 반드시 그런 행동은 나한테 또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게 되면은 외국에 정말 유명한 회사, 국내에 정말 유명한 프로젝트에서 연락을 오는 그런 순서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오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그리고 자, 내가 아무리 싫어한 거를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반드시 완수해내고 최고의 퀄리티를 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까지 갖춰져 있다면 정말 유명한 프로젝트에 여러 개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그림을 또 방금 계속 가판대를 설명드렸잖아요. 난 장사하는 사람이고 내 그림 판매하는 뭐 가판대를 만든다. 그 가판대는 SNS죠.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아트스테이션, 방사, 이렇게 국내 사람들은 크게 이 정도를 하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면은 집중도가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하죠. 내가 그림을 한 장씩 올려. 한 장. 개월수예요, 이게. 그래서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내가 그림을 하나 올릴 때마다 관심도가 1씩 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림을 안 올리는 게 한 달이 넘어갈수록 관심도가 1씩 줄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림을 정말 띄엄띄엄 올린다 라고 할 경우에 관심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요. 안 올린 개월수만큼 또 내려가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느는 게 굉장히 약해져요. 그래프가 꿀렁꿀렁 거리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완성하고 나서 그때 올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나서 관심도가 줄어들기 전에 꾸준하게 올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한 10장 쌓아놨어. 그러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딱딱딱딱딱 올리면 한 2달 넘게 올리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올리게 된다면은, 자, 페이스북이라고 친다면은 타임라인에 계속 등장을 해서 스크롤 내리는 사람들이 날 그래도 한 번이라도 기억을 해주겠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막 한 달에 한 번, 막 두세 달에 한 번 올리면은 타임라인에서 뭔가 떴다가 그냥 사라져가지고 나를 기억해주는 게 확률이 적어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모아서 올리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린 게, 자, 글로벌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이런 마인드나 어떤 전략, 이런 거를 여러분들 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 보는 미국인과 어느 정도 생활적인 토크는 되는데 업무 토크는 안 돼요. 그리고 일본어도 그냥 일본 애니메이션 정도 나오는 그냥 그 정도가 가능하고, 중국어는 그냥 식당 갔을 때, 택시 탔을 때, 마트 갔을 때 요 정도만 가능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업무적인 외국어는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작업을 잘 뽑아서 해외로 스카웃이 된다 라고 할 때는 회사에서 전담 매니저죠. 전담 통역 매니저를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도 전담 통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도 전담 통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언어는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혼자 가야 되잖아요. 혼자 가야 되니까 그 정도만 이제 익힌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할 때도 언어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즘에 워낙 또 번역기가 잘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림만 일단 잘 그리면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일단은 뭐 외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메일로 영어나 뭐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중국어로 나누죠. 중국 회사는 국내 작가한테 발주를 보낼 때 한글 혹은 영어로 보내요. 근데 보통 한글로 번역해서 보내는데, 그래서 또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금 뭐 텐센트랑 거래를 할 때는 다 한국 내부에서 한국어가 되는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메일이나 피드백을 전달해 주고요. 한 가지 다른 경우는 있었다. 지금 라이엇 게임즈에 이제 반년 정도 정규직으로 소속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랑 업무는 100%다 영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의미도 내가 파악을 좀 못하겠고, 통화를 하자 그러는데, 이게 통화 안 되는, 뭐, 그때 친구도, 영어 되는 친구 바로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채팅으로만 했는데, 그때 좀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번역기를 써가지고 어깨 어깨 또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중국에 내가 대기업을 간다 그러면은 중국 대기업 내에 있는 중국인 직원들은 다 영어로 해요. 영어 정말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만 좀 해서 간다 하면은 중국 회사에서 다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는 거예요. 업무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본에서도 웬만큼 대기업 가면은 그 내부에 있는 좀 이제 관리직 사람들, 뭐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중에 영어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영어로 스피킹 하면서 또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유리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이제 못한다라고 치면 되죠. 그래서 이야기는 길어졌으나 결론을 말할게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은 뭐든 다 해결이 돼요. 자, 3번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 회사와 대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한 전략 설정.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꽤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내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더라도 어떤 방향성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SNS의 인기와 실무는 다르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제가 텐센트의 아레나 오브 밸러라는 AOS 게임, 왕자영웅이라고도 하고요. 국내에서는 펜타스톰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작업물을 그릴 때 1부터 100까지 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 이거는 방금 그림의 실제 기획서인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사이즈부터, 자, 가로 7,000, 세로 4,303, 그리고 향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예를 들어 이 하얀 화면에는 딱 이렇게만 보이고요. 그리고 방금 제시된 이 회색의 여백에는 이렇게 다 잘린 부분이 있죠. 이렇게 다리 밑이 잘린 부분, 이런 부분이 전부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하체도 전부 그려놔져 있어요.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올리진 않았지만 다른 캐릭터들도 모두 다 전신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가려진 배경까지도 전부 다 그려야 돼요. 이것만 들어도 되게 까다로우시죠? 근데 여기서 더 까다로워지는 거는 이 캐릭터 개별의 성격이 다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캐릭터는 뭐 어떤 포즈를 취하면 안 되고, 뭐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메인 주인공이 두 명의 캐릭터 맨 앞을 차지해야 되고, 그리고 시나리오. 지금 여기 제시된 시나리오 무슨 마법 축제가 있고, 거기서 재밌게 노는 모습. 그런 거고, 이제 배경까지도, 배경의 디자인까지도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막 경쾌하고 생활화된 환경에서 즐겁고 오붓한 분위기, 예, 소통이 많은 이런 느낌. 그리고 뭐 불꽃놀이도 딱 어떤 느낌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뭐 예, 이렇게 이런 주의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그 프레임도 예, 방금 이거 가려지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상 조금 더 이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실무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그냥 바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 또 설명을 해드리면 SNS에 올리는 그냥 개인작 있죠? 개인작 같은 경우는 예, 1부터 100까지 내 마음대로 100%내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진 그 능력이 100% 표출이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즐겁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즐겁게 그리면 보는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는 게 예, 당연한 그런 순서예요. 자유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아트스테이션인데요. 사실 여기 올라와 있는 모든 그림들이 회사의 요구로서 완성된 그림들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부터 100까지 모든 걸 다 지시하는 대로 그려야 되는데 자유도가 없죠. 사실 그 자유도라는 건 어떤 작가의 생명과도 같은데 그 자유도가 없이 이쁘게 그린다 라는 걸 모두 이제 충족을 하는 그림들이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또 예외가 있는데요. 이 예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요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기획서가 이미 있었어요. 예, 어플리봇에 재직했을 때 그때 일본에 있을 때 작업한 그림인데 기획서를 말씀드리면 예, 처음 기획서 자체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어요. 자, 어떤 거였냐면 할아버지가 예, 동네의 어떤 대마법사 같은 할아버지인데, 마을에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손녀가 그동안 할아버지한테 배운 마법을 그 동네 사람들한테 즐겁게 선보이는 게 기획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의상도 굉장히 뭐 빨간 드레스라거나 그런 되게 튀는 색깔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회사에서 짬이 좀 쌓인 상태였고, 조금, 이번에는, 야,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이번 한 번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려보자 해서 AD님 설득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예, 밝은 마을 축제에서 소녀가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마법을 보여주는 건데 저는 여기서 좀 이것저것을 넣고 싶었어요. 고대 역사 같은 거라던가 역사나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던가 그런 성격이나 그런 거를 좀 재밌게 짜서 넣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조금 내용이 되게 조금 다크해가지고 예,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렵지만 아무튼 지금 그림만 봐도 되게 다크한 느낌이 바로 느껴지시죠? 저는 이 작업은 제 그림 중 유일하게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제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서 SNS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던 그림 중 하나예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참 이제 이런저런 케이스가 있고요. 예, 방금 같은 케이스는 되게 좋은 케이스였고요. 그림을 여러 개 그릴 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가끔은 실패도 하고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상당히 조금 어두운 컨셉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 아티스테이션이나 인터넷에서 제 그림을 보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외적으로 회사를 만족시키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제 개인적인 취향은 조금 다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들으시면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제가 일본의 어플리봇이라는 곳에 재직을 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어둡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 저는 이렇게 좀 액팅이 많은 이렇게 화려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사실 즐기진 않아요. 즐기진 않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림은 회사의 게임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아주 만족을 했고요. 게임의 유저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하지만 이런 그림 자체는 SNS에 올려서 딱히 좋은 반응을 끌어낼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사람 때리는 그림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그림이라던가 싸우다 지쳐서 이제 누워있고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다가 공중에서 폭발해가지고 으악거리는 이런 거 이렇게 뭐 예, 같이 뭐 회의를 한다던가
이렇게 갑자기 으아 하면서 헐크처럼 뛰어나간다던가 이런 작업들은 사실 SNS에서 인기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좀 다크한 컨셉을 좋아하는데 이런 걸 그리는 것 자체도 사실 즐겁진 않았어요.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다 즐겁고 막 힘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사람으로서 힘이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서 조금 그리기가 어려웠던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만의 아이덴티티, 작품 세계를 지니는 작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회사의 요구는 100% 반영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작가가 되는 것.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높은 고지로 가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항상 회사 작업을 하면서 내가 100% 좋아하지 않는 것만 작업을 할 때 어떤 나한테 오는 그런 매너리즘, 매너리즘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종 개인작도 계속 그려가면서 나만의 작품 세계도 계속 늘려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만의 작품 세계를 늘린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영화나 소설, 그리고 다른 예술 작가들의 작품,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같이 내 머릿속에 인풋으로 들어와요. 내 머릿속 밖으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였는데, 일단 최대한 쉽게 풀어봤고요. 네. 여기서 2번, 회사와 대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한 전략 설정. 이거를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챕터 1번, 게임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가는 방법. 그 중에서 1번, 원화부터 일러스트까지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그럼 중요한 건 원화, 그리고 일러스트예요. 원화에선 원화를 우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원화부터 일러스트까지. 자, 분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원화부터 일러스트까지 어떻게 하면은 좀 순서대로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원화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화는 무엇이냐? 원화는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것이죠. 자,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건데 여기서도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원화 캐릭터 디자인.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의상이 이쁘다. 진짜 그냥 의상이에요.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이 캐릭터의 시나리오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그냥 의상만 봤을 때 마치 이쁜 옷을 입고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딱 봤을 때, 아, 이 정말 멋있다. 사고 싶다. 결제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자, 1번 의상이 이쁜 캐릭터 디자인이에요. 자, 그럼 2번은 이 캐릭터 멋있다. 성격, 스토리, 디자인 모든 게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럼 1번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자, 1번에 처음 있는 그림은 아키에이지에 등장하는 뭐 상속자 전용 캐시템 그런 건데, 사실 요거도 저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엄청나게 이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왜냐? 기획서에 나온 대로 디자인을 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디자인할 때 구찌, 구찌 요즘 이쁘네 하면서 그 디자인을 모티브로 디자인을 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원소술사라는 캐릭터인데 사실 이제 원소술을 이용해서 마법을 쓴다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이것도 자, 요 정도 컨셉만 있고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에 이쁘게가 주 포인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쌔신인데요. 어쌔신도 뭐 암살자겠죠. 뭐 이것도 기획서 자체에 뭐 시나리오 같은 건 전혀 없었고요. 그냥 이런 식의 디자인으로 진행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쪽에서 보내준 자료를 기반으로 좀 더 이쁘게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이 캐릭터 멋있다. 이 캐릭터 멋있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격, 스토리 디자인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이제 와우에 나오는 안두인이라는 캐릭터인데 얘가 그 어렸을 때는 그 뭔가 스파이 같은 사람한테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성장하는 캐릭터예요. 성장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런 스토리로서 이 안두인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이렐라라는 캐릭터인데, 이거는 이제 와우에서 나오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도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캐릭터 안두인과 자이렐라 둘 다 뭐 이렇게 왼쪽 거 1번 의상이 진짜 이쁘다에 비해서 엄청 화려하진 않죠. 물론 디자인이 뭐 이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그렇다라는 거라서 이 캐릭터의 두 가지 장점은 성격과 스토리와 이런 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3번, 4번도 마찬가지죠.
3번, 4번은 오버워치인데요. 자, 이 맥크리라는 캐릭터 굉장히 매력이 있죠. 목소리, 그 중저음으로 깔리는 목소리로 석양이 진다 한번 해주면은 진짜 멋있죠. 그리고 네 번째 송하나. 송하나라는 캐릭터도 프로게이머를 하다가 최연소로 막 우승한 프로게이머를 하다가 인류가 위험에 처해서 그때 프로게이머 중에 메카닉을 조종할 사람을 뽑아서 메카를 조종하게 된 그런 운명의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입을 할 수 있고 이 캐릭터가 더 멋있다 라고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다시 정리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디 많이 쓰이냐? 사실 국내 이제 MMORPG 게임들은 보통 이제 스토리텔링이 안에 있긴 하지만 보통 유저들은 내 캐릭터가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러길 원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게임들이에요. 게임이면서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그런 RPG로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그런 구조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 설정을 접근하는 그런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럼 원화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은 위쪽 이제 원화가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이 돼 있다 라고 할 때는 일러스트로 와서 일러스트를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자, 일러스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우선 배경. 자, 배경엔 건물, 자연물, 하늘 이런 오브젝트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빛, 그리고 공기원근 이런 것들, 그리고 투시와 연출. 자, 이렇게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세분화 시켜 봅시다. 연출 같은 경우엔 캐릭터들이 어떻게 여러 명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서로 앞과 뒤의 관계, 앞뒤의 관계, 이런 건 이제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공간이 만들어져요. 캐릭터가 맨 앞에 서 있는 애가 있고 중간에 있는 애가 있고 뒤에 있는 애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수평적인 배치가 있죠. 수평적 배치. 앞과 뒤로 나눠져 있으나,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렇게 돼 있으나 얘네들을 어디에 위치를 시킬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액션을 넣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이런 화면에서 캐릭터가 발차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어떻게 투시를 넣어야 되고 이럴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내믹하게 들어있죠. 빼놓은 게 있네요. 이 투시에서는 배경 투시, 그리고 인물 투시 두 개가 전부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내가 배경을 연습한다, 배경 투시를 연습한다. 투시를 연습해가지고 뭐 건물을 이렇게 1점 투시로 넣는 법을 배웠는데 여기에 캐릭터가 들어있으면은 캐릭터까지 투시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튼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진다. 자, 디테일한 설명은 뒤쪽 챕터에 이제 설명이 자세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단계별로 배우는 걸 추천해요. 자, 처음에 원화를 만들 때 이렇게 또 원화에서도 디자인 고려할 게 너무 많은데 일러스트도 이제 같이 또 하게 되면은 또 공부할 게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일러스트 공부를 할 때 스탠딩으로 그려놓고, 캐릭터를 스탠딩으로 그려놓고 뒤쪽에 배경 그리는 걸 연습할 것인가, 아니면 막 이렇게 달리는 이런 과감한 앵글을 넣으면서 이런 걸 연습할 것인가. 자, 처음에 입문하는 분들은 요 1번이 좋겠죠. 밑에 자, 투시를 좀 빼놓고 다른 거를 연습할 수 있으니까. 자, 다른 거라면은 배경에서 건물, 자연물, 하늘, 그리고 캐릭터의 앞뒤 관계, 수평적 배치, 그리고 빛과 공기 원근, 요런 게 이제 1번에 들어가겠죠. 근데 요것만 넣기도 어려운데 2번을 하게 되면 요거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공부의 순서나 그리고 원화와 일러스트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내가 배경을 배울 때 이거 배경만 따로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배경 전문으로 그리시는 분한테 과외를 받아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제 수업에서 챕터 6번의 배경 실전 가이드면 충분히 모든 배경을 다 구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전 딱 이제 실전에 쓰이는 딱 효율적인 방법만 알려드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모든 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또 듣고 보니까 모든 걸 잘하지 못할 것 같아. 너무 많아. 하지만 내가 적절한 수업을 듣고 적절한 방향성으로 달려간다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그렇다면 요런 공부를 진행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는지, 어떠한 레퍼런스 참고하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짤막하게 말씀드릴 거는 자료 참고. 여러분들이 요 위에 시간, 이런 연습 시간을 줄이는 거는 좋은 자료를 찾는 것들이에요. 좋은 자료를 찾고 내가 또 좋아하는 작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조금 따라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어요. 저는 학생분들한테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레퍼런스를 참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로는 남의 그림을 스타일 자체를 그냥 갖다 뺏기면 안 돼요. 이미 프로가 된 사람이 남의 스타일 그냥 갖다 뺏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추어 그리는 그림들은 상업적인 그림이 아니죠. 충분히 내가 연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따라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했구나,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묘사했구나 하면서 저는 많이 따라하기를 권유를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이런 과정에서 실력이 들어서 프로가 됐을 때 남의 스타일을 그때는 레퍼런스 참고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베끼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참고하고 적당히 배울 건 배우고, 그런 과정에서 프로가 된 다음에 뺏기면은 이건 그대로 표절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작업할 때 자료를 또 얼만큼 참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원화부터 일러스트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이제 노하우, 어떻게 하면은 이걸 전부 다 잘할지에 대한 노하우를 오늘 이제 풀어볼 거예요. 이런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저희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커리큘럼의 간략한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챕터 1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의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모든 걸 잘하는 걸 목표로 삼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효율적인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효율적인 연습을 위한 가이드를 해드릴 것입니다. 사실 금액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하죠. 둘 다 잘하는 작가라면 더욱 큰 연봉과 외주페이를 잡게 될 거라 장담합니다. 자, 2번, 대중과 회사가 좋아하는 것은 꽤나 다르다. 회사와 대중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작가가 되기 위한 설정. 자, 모든 작가분들이 내가 그리고 싶은 것과 회사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아트가 있는데 회사의 아트마다 보니 재미가 없기도 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안 맞기도 하고, 하지만 프로 작가로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효율을 끌어내면서 내 원래 실력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노하우 같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작가가 되기 위한 방법. 웰컴 2에서 짧게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NS부터 SNS에서 어필하는 방법, 그리고 아트스테이션, 트위터, 페북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일본, 중국, 미국 외주가 들어왔을 때 각각 어떠한 방향성과 어떠한 자료와 어떠한 스타일을 내가 표현하면서 그려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챕터 2, 도스피가 사용하는 채색 기법. 현재 저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색이 복잡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색도 들어가고 묘사도 많이 쪼개져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단순함에서 출발을 합니다. 비주얼한 것도 가능하고 어려운 실사적인 묘사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 방식을 이해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쓰는 방법을 터득하시면 일본풍 미소녀, 그리고 SD 캐릭터, 그리고 한국식 일러스트, 그리고 북미풍, 중국식까지, 그리고 완전한 실사풍까지 습득이 가능할 거예요. 챕터 3, 예쁜 얼굴 그리기. 예쁜 얼굴 그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예쁜 얼굴 그리기를 매우 심도 있게 들어갈 거예요. 얼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뼈와 피부가 어떻게 하면 이쁘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나라별로 어떤 얼굴 스타일이 다를지, 그리고 좀 더 캐주얼하게 그리는 것, 좀 더 밀도감 있게 그리는 것, 이런 거가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챕터 4,
매력적인 포즈 연구 방법. 매력적인 포즈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일러스트와 원화 둘 다 쓰이겠죠? 원화에선 스탠딩에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캐릭터 성격에 맞춰서 스탠딩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일러스트에선 캐릭터가 여러 명이 나올 경우 서로 상관관계를 지닌 포즈, 그리고 다양한 액션 포즈가 들어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러스트를 잘하면 몸값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러스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계속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동세를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챕터 5 실무 기획을 바탕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어 보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끌리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독세에 걸린 상태가 되는 거죠. 얼굴도 어떤 느낌으로, 복식도 어떤 느낌으로, 포인트 디자인도 어떤 거를 모티브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리 빠른 달리기 선수가 독세가 걸리면 뛰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개인작을 아무리 잘 뽑아낸다 하더라도 막상 회사 작업을 하면 개인작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잘 소화하며 독세가 걸린 상태에서도 잘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6 배경 실전 가이드. 여러분들이 배경 작업을 하실 때 다들 어려워하실 거예요.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 푸시랑 그리고 배경의 어떤 건물이나 나무나 이런 요소들, 그리고 구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 그리고 캐릭터와 공간감, 색감과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것을 정말 실전으로 으리으리해 보이는 방법이 아닌 여러분들이 이렇게 쉬웠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접근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강의의 포인트는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도스피가 이렇게 그리네? 되게 쉽게 그리네?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의 설명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배경은 이번에는 사진을 활용한 매트 페인팅으로 진행할 거예요. 매트 페인팅에서 쉽게 진행하는 방법 같은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챕터 7 일러스트 연출을 잘 만드는 방법. 이런저런 연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 볼 거예요. 제 그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앵글을 짰는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양한 사진도 참고하면서 이론적인 위치 배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명화 같은 1.2시 그리고 만화 같은 다이내믹한 3.2시까지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제작하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챕터 8 내가 디자인한 캐릭터로 일러스트 그리기. 자, 여러분,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챕터 8입니다. 제 수업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일러스트까지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핵심입니다. 많은 게 들어있어요. 연출을 어떻게 할지, 캐릭터를 어떻게 배치할지, 빛을 어떻게 설정할지, 전체적으로 캐릭터 밀도는 어떻게 올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약이 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요. 또한 글레이징 혹은 컬러 페인팅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이어나가야 될지도 담겨 있습니다. 이 핵심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보너스 팁. 자, 보너스 팁에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챕터 1부터 8까지 다 습득을 하셨을 때 여기서 더 퀄리티를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커머셜 일러스트, 광고용 일러스트라고 하죠. 요것들에 대해서 퀄리티를 더 올리는 방법. 사실 이런 광고용 일러스트 같은 거는 버스나 지하철에 매우 크게 실린다거나 아니면 건물 벽에 엄청나게 크게 실린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퀄리티가 거기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한 퀄리티업을 알아볼 거예요. 회사에서 광고용 일러스트라면은 피드백을 할 때 200%, 300%까지 엄청 픽셀 단위로 확대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픽셀 단위까지 정리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자, 그리고 저도 완전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프로 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작가의 멘탈 관리 방법, 그림을 그리면서 또 멘탈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기 또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괜히 위축되고, 이번 작업도 내가 또 마음이 안 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또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또 이겨내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커리큘럼 설명이었고요. 이제 챕터 1부터 자세한 강좌가 시작되겠습니다. 글로벌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자, 정리하면 스카우트 J가 들어오는 회사가 많아지고요. 몸값 또한 올라가고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참여 또한 가능하죠.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총괄 디렉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부터 상하이 그리고 도쿄에 거주하며 여러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반년 정도 미국 라이엇 게임즈의 정규직 작가로 일했으며 현재는 블리자드 소속 작가로서 오버워치와 하스스톤의 원화 및 일러스트를 제작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에만 몰두하지 않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의뢰를 소화하자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겪어본 경험이 없을 무렵에도 종종 일본과 중국의 외주를 맡아 진행하였는데요. 오고 가는 피드백이 한국 업체의 소통과는 사뭇 달랐고 어째서 이걸 고쳐야 하는지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저 담당자가 맥을 잘못 짚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 회사에 재직하며 느껴보니 그러한 피드백은 그 나라 속 대중들의 또 다른 문화적 취향이었습니다. 각 나라 취향에 달라지는 요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얼굴로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리부리한 이목구비를 좋아하고요. 중국 드라마의 배우들 같은 인상이 나오게 됩니다. 일본은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지지만 역시나 캐주얼한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중간 카툰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느낌을 좋아하고요. 미국은 디즈니식 카툰 느낌과 매우 리얼한 실사품 그림을 선호합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프로젝트 요소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평균적인 수요가 저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에서 이것에 맞춰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체성의 혼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걸 언제 다 공부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일본풍을 그리는 방법, 미국풍을 그리는 방법을 따로 짚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 정체성을 유지하며 다른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스피 스튜디오의 원장이자 블리자드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스피입니다. 펜을 잡을 때마다 종종 내게는 재능이 없는 걸까? 하는 마음의 소리와 부딪히실 텐데요. 처음 미술학원에 다녔을 무렵 저는 재능이 없다고 학원에서 방치되었던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심으로 저에게 그림을 포기하라 권했습니다. 원화가가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가라는 일종의 조언이었겠죠. 하지만 애니메이션 하이큐에서 등장한 명대사처럼 재능은 꽃 피우는 것, 센스는 갈고 닦는 것입니다. 미래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만 하고 재능 없는 실력이라도 마치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꾸준히 한 분야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커다란 구멍이 나 있을 겁니다. 오랜 시간 들여 연습한 센스는 그림 작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물방울이 한데 모여 현재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A부터 Z까지 그림에 대해 끊임없이 분석하다 보니 이제는 추상적인 감상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길잡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강좌에선 원화와 일러스트에서 필요한 스킬들을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정의하는 기초와 고급의 기준은 완전 초보분들의 경우에는 기초인체를 습득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저희 강좌에선 기초인체가 제외되었습니다. 기초인체만 습득하셨다면 저희 강좌에서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설명드리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 디자인에선 디자인의 강약, 포인트 디자인법, 캐릭터의 성격별 데포르메, 기획서에 따른 자료 수집 스킬, 일러스트에선 동세감 있는 포즈 잡기, 화면 연출, 빛 연출, 전체 색감 조율입니다. 초보분들이 물론 보셔도 충분히 좋으나 어느 정도 기본 인체를 습득하신 분이 들으시면 포트폴리오나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익히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좌는 중급자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역삼역에 있는 도스피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초 수강 신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그리는 작업의 디테일이 높아서 배우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급격하게 실력이 늘었다면 기초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지만 저 또한 낮은 레벨부터 한 단계씩 꾸준히 성장하였고 캐주얼과 실사품까지 모든 것에 대한 경험과 그 성장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을
쉽게 설명하고 공감해드리며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기초부터 고급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매우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수업을 진행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힘없이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